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들이 불법 저질렀는데 저들의 불법이 없어졌네? 나는 24평인데 저 집은 33평이야. 원래 똑같은 집이었는데 쟤는 불법을 해서 9평을 늘렸는데 저게 합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24평 집을 법을 지켜서 유지했던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이 요즘 많이 달리는데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을 말하기에 앞서서 위반건축물이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위반건축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건축한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베란다, 발코니처럼 개방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지붕을 덧대서 거실을 확장했든 아니면 베란다를 덮어서 거기를 마당처럼 쓰고 있든 해서 이렇게 지붕을 덮은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위반건축이에요. 이렇게 지붕을 덮어버리면 옆에 건물의 일조량을 막게 되거든요. 타선 일조 제한이 있는데 햇빛 들어오는 거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반건축이 첫 번째로 되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소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 사용은 주거로 하는 경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반건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흔하게 보이지는 않는 경우인데 옥상이라든지 1층 부분에 컨테이너 창고 같은 거를 갖다 놓으면 이것도 위반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집 면적을 늘린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공간, 공용 부분을 활용해서 뭔가 내 사유지로 사용을 한다든지 뭐 컨테이너 창고를 갖다 놔서 거기에 뭐 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막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반건축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입니다. 양성화법이라는 거는 이 위반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딱지가 붙어요. 위반건축물이라는 딱지가 딱 붙게 되면 2019년 4월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게 매년 부과가 됩니다. 이게 원상복구 될 때까지. 그 전에는 5년치만 납부를 하면은 벌금은 안 나왔었어요. 그 법이 2019년 기준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자, 위반건축이 딱 붙으면 벌금의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대출 받는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은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고요. 월세만 맞춰야 되고, 집을 판매할 때, 집을 매매할 때도 매수자분이 위반건축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은행사에서도 대출을 해주는 걸 꺼려하거든요. 우리가 낙찰받고 단타매도하는 차원에서도 이걸 집을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할 때 이거를 원상복구할 계획으로 그 공사비를 입찰가에 녹여서 입찰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주제가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위반건축을 일시에 다 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어떤 특례법을 만들어서 일시에 다 양성화를 시켜주겠다, 위반건축 딱지를 떼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내가 위반건축을 했어도 딱지가 떼졌으니까 대출 받는데 문제 없고 전세입자도 받을 수 있고 실제 집을 더 확장해서 쓰시던 분들은 이득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들이 불법 저질렀는데 저들의 불법이 없어졌네? 나는 24평인데 저 집은 33평이야. 원래 똑같은 집이었는데 쟤는 불법을 해서 9평을 늘렸는데 저게 합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24평 집을 법을 지켜서 유지했던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쟁이 정치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게 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시행한다는데 네. 위반건축물 낙찰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에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야 그거 뭐하러 해줘, 어차피 쟤네는 위법을 한 건데 계속 위법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데 여기 사각지대에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로 금전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례법으로 만들었잖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과 저금리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는 권한 등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이런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이 위반건축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분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런 분들이 구제 대상에서 박탈이 돼요. 왜냐면 그 집은 합법적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피해보신 분들을 구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야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전세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인데 위반건축이란 이유로 그분들은 보증금을 잃으셔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힘을 실어서 위반건축이 돼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자. 왜냐면 양성화법이라는 게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1년도 그리고 2000년도 2005년도 2014년도 주기간 7년에서 8년 또는 최대 10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양성화가 됐던 게 14년이라서 올해가 딱 11년 차가 됐습니다. 양성화법 주기설에 딱
일치되게 지금 시간도 딱 맞는다. 시점이 11년이 지났으니까 양성화 한번 해줄 때가 됐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법 제정으로 이어질 거냐라는 건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영상으로 얘기하는 건 주로 단타매도잖아요. 단타매도는 길어봤자 6개월을 보는 건데 이 6개월 안에 법이 바뀌어서 양성화가 되겠냐는 거를 첫 번째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거는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용 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요게 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걸 양성화해주면 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25평짜리 집을 늘리면은 이제 불법이 되는 거라서 이분들은 안 늘렸는데, 옆집은 근데 늘렸어. 34평으로 베란다 부분을 지붕을 덧붙여서 확장을 해가지고 거실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어쨌든 내면서 이거를 늘렸는데 이걸 양성화해주면 똑같은 집이었는데 불법 저지른 소유주의 집은 34평이고 우리 집은 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25평 그대로인 거거든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들이? 실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제정으로는 이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매로 불법 건축물을 받아서 보유하실 분들,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이거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법 제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동안 그러면 그 말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보상 체계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피해를 보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법 제정이 안 됐을 때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 경매 투자할 때 또 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위반 건축물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기준으로 봐요. 이게 뭐 근생 빌라건 뭐 발코니, 지붕, 컨테이너를 덧대서 확장을 했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자로서 이거를 원상복구 할 수 있냐 없냐를 따릅니다.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증축을 한 거 또는 컨테이너 창고를 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생 빌라는 본질적으로 태생 자체가 밀린 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주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려면 주차 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토지라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고 옆에 다른 토지를 살려고 해도 다 토지 주인들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주택으로 합법적으로 받기가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증축을 한 경우, 그러니까 증축을 한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저희가 촬영했던 거 보면은 베란다가 굉장히 컸었던 공간 기억하나요? 자, 요 공간이 지금 다 위반 건축인 거거든요. 자, 근데 요 집은 위반 건축 면적이 넓긴 하지만 지붕이랑 요 창문만 떼면은 위반 건축이 해제가 됩니다. 왜? 거실을 확장하지 않았죠. 이 바닥 부분은 난방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베란다 모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베란다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 수 있습니다. 이 윗부분만 제거하면 되니까.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테라스 부분이 불법 건축이거든요. 근데 불법 건축이 원래대로라면 거실은 여기까지 잘려 있어야 되고 창문 열고 나가면 베란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 구분이 없어요. 거실 부분이 다 확장이 돼서 테라스 앞부분까지 다 거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화면에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다 위반인데 이 부분을 날려야 돼요. 집을 통으로 그냥 잘라서 날려야 됩니다. 그러면 창문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또 다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창문이 없는 상태로 이 집에서 거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빗물이 다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 위반 건축 중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근데 아닌 건지 될 수 있는 건지 요거는 내부를 봐야 된다는 게 또 문제예요. 위반 건축 들어가실 때는 그냥 밖에 지붕 덮여져 있는 걸 보고 아, 저 집 그냥 저것만 해제하면 되겠네 라고 하시는 건 또 위험해요. 반드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혹시나 집이 이렇게 확장이 돼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확장이 돼 있으면 철거비나 이런 게 뭐 2배가 아니라 3배, 4배 이상 들 수도 있어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해결할 수 있는 위반 건축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원상복구하면 우리가 대출 받는데 문제 없고 집을 파는데 제약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베란다 부분이 거실로 확장이 된 게 아니라 베란다 그대로 창문만 덧댄 거, 이런 집들은 입찰을 하셔도 돼요. 대신 이거 철거비는 계산을 해야겠죠. 여기에 문제는 밖에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밖에서 이 상태인지 여기가 거실로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또는 집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고 봐야 되는 게 또 어려운 점이죠. 왜냐면 경매 넘어간 집은 집을 내부까지 보는 경우는 뭐 많진 않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저희 수강생분들은 오히려 위반 건축물로 높은 수익을 낸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물건들의 특징이 또 있을까요? 사실 뭐 성과가 좋아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왜냐면 위반 건축인 채로 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 매수자분도 집이 더 넓어져서 물론 좋긴 하지만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걸 찝찝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집이 안 넓어도 되니까 그냥 깨끗한 집으로 할래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가격이 월등히 시세보다 저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위반 건축을 떼지 않고 매도한 경우도 있고 그걸 떼고 매도한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떼고 매도를 웬만하면 하셔라. 보통의 물건으로 만든 다음에 매도를 하셔라. 왜냐면 매수자분들이 위반 건축이 돼 있으면 거부감을 가지시니까.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 위반 건축을 뗐다라고 한다면 일반 물건이 되니까 그건 논외로 할게요. 위반 건축이 있는 채로 매도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일단 대출이 나왔었습니다. 위반 건축인데도 대출이 나왔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시기별로 대출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상품이 없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진짜 잘 맞아야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을 때 대출이 나왔어도 매수자분이 대출이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집이 안 팔려요. 대출 없이 집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대출의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 나도 대출이 나와야 되고 매수자분이 집을 살 때도 대출이 잘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위반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위반 면적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커야 될 겁니다. 그 위반 면적이 크거나 활용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거기가 아예 뭐 구조 자체가 정말 좀 월등하게 깨끗하게 선호도가 높게 뭐 마당에 예쁘게 꾸며져 있다던가 뭐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뭐 이런 예쁘게 꾸미는 이런 거보다는 대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집을 살려고 하면 대출이 나와야 되니까. 아니면은 이제 철거를 하실 생각으로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철거가 쉬운 구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붕만 덧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깨끗한 물건도 많잖아요, 빌라 중에서도.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물건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 강의를 수강하셨는데 책만 읽고 입찰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물건에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매 물건이라고 다 난이도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특수 물건이나 이런 건 난이도가 어려운데 교육을 들었는데 책만 보고 배우시는 분들이랑 똑같은 물건에 입찰하면 이 교육을 들은 분들도 책만 읽고 입찰을 할 수도 있었다는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돈 내고 교육을 듣는 분들한테 돈을 내서 들어야지만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을 교육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거고 물론 이 위반건축에 대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책이나 이런 데도 다 써 있어요. 근데 글자로 써 있는 거랑 내가 그걸 투자로 이어가는 거는 되게 다른 얘기거든요. 거기에 정보가 다 있다고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다 입찰하고 막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원은 시스템을 믿고 이런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초보자분들이 못 들어올 만한 물건에 연결해드리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난이도가 있는 물건들은 경쟁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싸게 받을 수 있는 매도 차익과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리치스쿨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려운 물건을 말씀드리면서도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내가 해결하고 나면 훨씬 더 큰 차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걸 교육하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가장 쉬운 거 만타매도 차원에서 가장 권리 분석 문제 없고 가장 이제 보편적인 물건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걸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그 시세 차익을 넘어서 더 큰 차익을 만들고 싶은 욕망도 생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또 특수 물건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들으시게 되면은 그냥 권리 분석 깨끗한 걸 해라 이렇게만 말씀드리진 않아요. 특수 물건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특수 물건도 있고 해결 못하는 특수 물건도 있고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특수 물건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교육 내용을 통해서 큰 매도 차익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또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정규 강의는 자 이렇게 14가지 혜택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랑 이메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권 다른 학원 가신 분들 보면은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이 대면 상담을 받기 위해서 2주, 3주를 기다려야 된다. 경매 입찰은 내일 모레인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피드백 드리는 거는 저는 이메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상담을 제가 하루 이틀 안에 다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도 왔던 메일들 다 하루 만에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대행 서비스, 세무, 명도, 입찰 대행, 대출 상담사님 연결. 우리 최근에 대출 상담사님 또 핸드폰도 따로 만들어 드렸죠. 워낙 이제 리치스쿨을 4층에서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4층에 등록돼 있지 않은 번호는 이제 안 받으실 겁니다. 우리 실장님의 그 업무폰에는. 저희 그 정규 강의 수강생들의 번호는 다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 기수 또 자동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번호도 새로 팠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연락하실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없고 유출이 되더라도 그 그쵸. 지정 번호가 아니면 연락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답장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 외에도 저희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 두 분 또 무료 면접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우리 졸업생들이 계속 지금 성과를 만들면서 강사로서도 이제 알려주는 역할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졸업방에 들어오시면 또 세무사님, 법무사님, 저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 그리고 많은 졸업생들 경매에 관한 모든 피드백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치스쿨의 강의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졸업생분들한테 계속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강 같은 건 또 무료로 초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 전문 매매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연락망들이 수도권 내에 있으신 분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조사나 시세조사할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똑같이 10군데 해도 남들은 한 2군데에서 피드백을 받았다면 저희 연락망을 가지고 전화를 하시면 6군데, 7군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